모순되는 내사와 동일시로 인해 이들은 뭐뭐인지 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들의 동일시가 서로 간에 모순되고 해리되어도 이 동일시가 나타나는 피상적 현현은 자아에 있는 행동, 소인의 잔여물로서 지속한다. 이로 인해 어떤 내담자는 부분적 동일시를 재산연하는데 이 동일시는 현실에 피상적으로 적응한다는 점에서 유용해 보이지만 거의 모두 해리되어 있다. 이들의 카멜레온 같은 적응 특성은 그들이 가장하는 것이 다른 순간에 그들이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한 공허한 치장이라는 것을 원시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내담자 자신에게도 매우 혼란스럽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에릭슨이 이 정체성 혼미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자기와 관계에서 통합된 자기 개념의 결여 및 통합되고 안정된 전체 대상 개념의 결여이다. 실제로 정체성 혼미는 경계선적 성격 구조의 전형적 증후군이다. 이것은 덜 심한 성격 병리와 신경증 환자에게는 해당되지는 않는다. 전체성 호미는 내사와 동일시에서 적극적 분열이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인데 정상적으로 이러한 내사와 동일시에서의 통합이 안정된 자아 정체성을 가져올 것이다. 정신병, 경계선, 그리고 신경증 내담자를 감별하기 위한 시도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히 말할 수 있다. 정신병 환자는 자아 발달에서 심한 결손을 보여 자기상과 대상상의 분화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아 경계가 발달되지 않았다. 경계선 내담자는 정신병보다 자아 통합이 더 잘 되고 있고 자기상과 대상상이 대부분 잘 분화되어 있으며 가까운 대인관계 영역을 제외하고는 자아 경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들은 전형적인 전체성 호미 증후군을 보인다. 그리고 신경증 내담자는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상과 대상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자아 경계가 뚜렷하다. 이들의 전체성 호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경증 내담자는 안정된 자아 정체성이 발달되어 있고 대상 관계에 의해 자아 구조가 통합되고 탈개인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다. 그리고 초자가 통합되어 있어서 전성기기적 전조와 이후에 좀 더 현실적인 부모 대상의 내재화가 통합되어 있다. 초자는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과학적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통합되어 있어서 자아 발달을 촉진하고 최소한 부분적으로 기능이 성공적이고 갈등이 없다. 그래요. 아, 마치 소설책 읽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주 자기가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혼란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심리 현상을 나름대로 애써서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화가가 그리면 여러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이 사람은 유려한 글로서 쓰고 있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바보인 것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의 우리 심리 내적인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이에요. 근데 그 설명은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컴버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상관계 이론,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을 가져와서 자아심리학과 이렇게 통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계의 정치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컴버그는 대외적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신 분인데, 그래서 통합해서 양쪽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분은 잘 적응해낸 거죠. 이분은 남미에서 원래 교육을 받은 분인데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분인데 미국에 와서 미국의 자아심리학자들 사이에 섞이면서 이런 학문적인 발달을 이루었어요. 임상적인 발달과 학문적인 발달을 이루신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견해도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래서 아이덴티티 디퓨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의 혼미라고 부른 것, 에릭슨이 자기와 관계에서 통합된 자기 개념의 결여 및 통합된 안정된 전체 대상 개념의 결여. 실제로 정체성 혼미는 경계선 성격 구조의 전형적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는데 원문에서는 이태릭처럼 되어 있는데 뭐뭐 인치하는 as if 캐릭터라는 말도 써요. 가장 성격. 누굴 만나면 굉장히 사교적이고 아주 잘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그분과 헤어지고 나면 그분하고 있었던 시간이 별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거나 아주 사교적으로 친절한데 실제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꽤 있죠. 그걸 as if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카멜레온이라고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카멜레온 같은 적응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분적 동일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좋은 부분과 자기 안에 나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셀프 자체도 어떤 때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근데 자기 안에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게 우리의 셀프인데 자기는 항상 사람들에게 아무 공격성도 없고 항상 좋은 사람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게 자기의 부분적인 동일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는 그 아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표상 자체가 좋은 표상, 나쁜 표상이 이게 통합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상이 이렇게 통합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대상 표상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어떨 때는 그냥 다 좋은 대상이 있고 어떨 때는 아주 나쁜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들의 카멜레온 같은 적응 특성은 그들이 가장하는 것이 다른 순간에 그들이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한 공허한 치장이라는 것을 원시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번역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데 A chameleon-like quality of their adaptability may result in which what they pretend to be is really the empty dressing of what at other moments they have to be in a more primitive way.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그래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아주 사교적인 사람으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주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게 통합된 인격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통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공허한 드레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empty dressing이란 말, 텅 빈 옷치장이라는 얘기예요. 텅 비어있는 어떤 치장이라는 얘기죠. 실제 자기 정서가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통합해내지 않고 있는 어느 부분적인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늘상 사는 사람은 저도 그 심한 분을 좀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항상 좋아요. 그 사람은 나쁜 감정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누구하고도 각하게 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안 된다는 얘기, 교류가 안 된다는 얘기. 대인관계나 대인관계나 대상관계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죠. 이게 우리를 그 시스템 이론 쪽에서 본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은 독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시스템과 교류하면서 계속 기능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혼자 산다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게 클로우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이론에서 보신다면은 자폐적이라고 하거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건 외부 세계와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시스템 안에서 충족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자산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잖아, 사람이. 자기는 외부 시스템으로서 끊임없이 음식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서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교류 속에 자기가 있는 건데 자기 혼자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자기라고
지나치게 동일시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성장이 안 되는 그 자폐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외부의 것을 가져와서 도움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진 것을 나누기도 하고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오기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건데 이러한 시스템 간에 교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아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용어들이 굉장히 부딪혔어요. 인트라사이킥이란 말이죠. 인터사이킥이라는 인트러 시스테믹 그리고 인터 시스테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신분석 이론 속에 아까 얘기한 상호인과율도 들어와 있고 시스템 이론도 들어와 있는데 아무도 이게 시스템 이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 용어만 가져와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공부하다가 갑자기 무슨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좀 있으면 여러분들 필드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필드라는 용어를 가져왔는데 필드가 뭔지도 설명 안 하고 필드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발달된 개념들을 가져다가 그냥 독창적인 것처럼 써버리는데 그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인트로사이킥이란 말은 인트로 시스템이라면 우리 시스템 자체를 본다면 우리 안에서의 인트로 시스템이 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를 프로이드식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한테 이고 이드 수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시스템 내부에서 상호작용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시스템과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인터 시스템이죠. 그래 시스템 내부의 관계 또 다른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 이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세계를 살면서 또 자기 안에서 자기 심리적인 역동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외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또 내부에서 소화되고 또 내부에서 움직였던 것들이 또 외부에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의 역동과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의 역동 이것까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자아심리학 입장에서는 인트로 사이킥이죠. 인트로 시스템이라. 그러니까 이 독자적인 시스템, 그 1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인디비듀얼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디비듀얼 이 시스템만 연구해 가지고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죠. 이 하나의 개체만 볼 수는 없고 이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과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 이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느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이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근데 두 개가 아니라 어떤 큰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건 무수한 시스템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낸다. 이것을 어떤 양자장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해요. 전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숙제에 냈던 어느 시간에 얘기도 했던 게 퀀텀 티어리 오브 컨셔스니스라는 개념을 요즘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 보여요. 의식을 양자장의 이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설리반이 얘기하는 대인관계 심리학이 그런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관계 속에 있다. 근데 관계를 설리반은 대인관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여러 학자들은 영성적이나 이런 쪽이나 혹은 양자물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우주 전체의 네트워크로 와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장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네트워크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시스템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 시스템들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브레인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 그러니까 뇌 연구자들이나 우리 신경 생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경도 전부 회로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우리 두뇌도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수없이 많은 신경들이 동시에 그 파이어링이라는 말을 쓰는 여기저기에 많은 어떤 뉴런들이 동시에 파이어한다. 이 파이어한다는 말을 강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말은 난 도대체 이 말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뉴런들의 활동을 얘기하면서 뭐 파이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활동들이 수없이 많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이 많은 어떤 그물망 속에 있는 신경망이나 뇌 안에 있는 회로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해요. 과거의 개념은.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한 사람 안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전체가 어쩌면 전 우주에 거쳐서 이게 펼쳐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양자 물리학적인 측면과 영성적인 측면이 같이 우리가 철학적인 측면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개개인이라고 하는 게 독립된 자아라는 게 있느냐 하는 불교의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아와 대상을 유시각 입장에서는 지금 구별해야 돼요. 우리 심리현상 전부가 유의법인데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건 전부 유의법의 세계니까 이건 유의법의 세계는 인과관계에 의한 인과관계인데 서양 사람들은 상호적 인과관계 중심으로 보는데 동양 쪽에서는 좀 넓혀서 상호적 인과관계로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인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이 유의법의 세계는 그 사슬에서 우리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슬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인과응보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무슨 처벌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본인이 매번 하는 모든 선택이나 본인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된다면 이건 본인의 성장 기록이 되지만 이거 나쁜 선택을 계속하는 경우는 이 사람은 퇴보로 가는 거죠. 퇴행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볼 부분인데 장이란 말을 굉장히 매트릭스나 장 이런 얘기를 쓰는데 양자장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는 모든 가능성의 세계라고 보죠. 그 양자의 세계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계속해서 그때그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의 세계에 있던 것이 관찰자가 드러나면서 어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개인의 의식이 활동하면서 이 우주가 우리가 만나는 우주가 형성돼 나간다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참여하면서부터 이 우주는 또 새로운 참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조금 전혀 다른 얘기나 하지만 불교에서 열애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 열애라는 건 진리의 세계, 부처의 세계인데 열애장이라 그 속에서도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둔 게 아닌가. 이런 통찰들 부처의 세계는 부처는 삼라만상을 다 자기 몸으로 삼는 이런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 얘기하는 양자장이 일어나고 그냥 서로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 연상을 시키는 거죠. 열애장이나 양자장이라는 것도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고 열애장이라는 것도 어쩌면 인간과 우주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다 개념들인데 실상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런 걸 이해하는데 과거로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름대로 애쓰면서 이런 관념들이 생겨나지 않느냐 싶어요. 여기 컨버그가 하고 있는 얘기는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통합된 정체성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지가 여러 개 있는데 나쁜 이미지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나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약한 부분도 있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나에게 여러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한 다발로 나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이게 정체성 이론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죠. 아이덴티티란 말은 프로이드의 성심리학적인 접근을 벗어나서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에릭슨이 인간 발달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용어를 쓴 거죠. 정체성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이게 다 뭘 의미하는지는 학자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니까. 정체성이라는 말을 통합된 자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통합된 자기 개념의 결여미 그 부분이 에릭슨 설명을 이렇게 보죠. All of this also represents what Erikson has called identity diffusion, namely the lack of an integrated self-concept and integrated and stable concept of total objects in relationships with the self. Actually, identity diffusion is a typical syndrome of the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여기도 상징적인 얘기인데 자기라는 것, 자기 개념, 셀프 컨셉이라고 써서 자아심리학자들은 이걸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 용어를 안 쓰고 셀프 컨셉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통합된 자기 개념의 결여, 그리고 통합되고 안정된 전체 대상들의 개념. 근데 이것은 자기의 셀프와 관련된, 자기와 관련된 통합된 그리고 안정된 전체 대상들의 결여라는 얘기. 자기의 중요한 대상들이 다 통합이 안 돼 있고 자기 이미지가 통합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아 경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여기 원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론이 헷갈려요. 자아 경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건강하게 발달되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정체성 혼미 증후군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잘 알아들으세요. 신경증 환자나 아주 심하지 않은 성격 병리의 경우에는 정체성 혼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ich is a direct consequence of active splitting of those introjections and identifications of which the synthesis normally would bring about a stable ego identity. 여러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내사한 자기 표상 그리고 대상 표상들이 있는데 중요한 대상들이 통합이 안 돼 있는 대상으로 쪼개져 있고 자기 대상은 쪼개져 있는데 자기 이미지도 여러 개로 쪼개져 있으면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하고 관계되는 대상들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쪼개진 모습으로 나하고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대상이 쪼개져 있으면 자기도 쪼개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충분하게 통합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상관계 이론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죠. 정신병, 경계선 그리고 신경증 내담자를 감별하기 위한 시도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지금 아까 설명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는데도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을 이제 지금 설명한 지상선님의 의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컨버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같이 가보죠. 정신병 환자는 자아 발달에서 심한 결손을 보여 자기상과 대상상의 분화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아 경계가 발달되지 않았다. 이게 사이카틱한 상태예요. Psychotic patients have a severe lack of ego development with mostly undifferentiated self and object images and concomitant lack of development of ego boundaries. 자기상과 대상상의 분화가 안 돼. 잘 보세요. 우선 자기와 대상이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와 대상이 구별되지 않으면 자아 경계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선 1단계. 그래서 사이카틱한 사람은 자기와 대상이 구별이 안 돼요. 지상선님에게 의존하는 그분은 지상선님이 자기 손발처럼 움직여주길 바라잖아. 이게 자기애적인 상태, 사이카틱한 상태에서 나를 독립적인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거가 발달되지 않고 자아 경계가 불분명한 심한 상태, 그 자기상과 대상 사이 완전히 구별되지 않은 상태,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은 이 상태가 사이카틱하다는 얘기예요. 난지 넌지 몰라요. 대상도 다 자기 수적으로 느끼니까. 대상이 자기 말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보더라인 페이션트라고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숙제가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경계선 내담자는 정신병보다 자아 통합이 더 잘 되어 있고 자기상과 대상상이 대부분 잘 분할되어 있으며 가까운 대인관계 영역을 제외하고는 자아 경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정체성 혼미 증후군을 보인다. 잘 따라오기 힘드실 텐데, 자기상과 대상상, 지금 자기와 대상은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 같으면 떡이 돼서 자기상과 대상상이 구별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아 경계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 환자들 경우에 어때요? 평소에 어떤 정서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다 활동하잖아요. 사업도 하고 다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 가면 자아와 대상이 잘 구별이 안 되는 영역이 나오는, 그래서 자아 경계가 모든 영역에서 경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영역에서만 자아 경계가 무너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일상 삶은 대상과 자기를 구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경증 환자에게서 완전히 구별이 되는데, 경계선 환자는 이분들이 경계선이라고 이름 붙인 게 대상상과 자기상이 구별이 안 돼가지고 떡이 되어 있는 사이카틱한 환자와 이거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신경증 환자, 그 중간 영역을 보더라인 환자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란 얘기예요. 보더라인 페이션트라고 하는 것은 자아 경계는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아주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정체성 혼미 증후군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자아와 대상은 구별이 되는데 자아라고 할 때 자아 자체가 통합이 안 돼 있고 대상 자체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구별은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가 여러 모습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상도 아직 통합이 안 돼 있는, 나쁜 대상, 좋은 대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신과 내가 다른 것을 알아. 대부분의 경우에 보더라인 환자는. 그런데 어떨 때는 나의 아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아주 부정적인 측면만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어느 날은 나의 이상적인 모습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된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하고는. 그분 자체 안에 자기 상도 어떨 때는 자기 아주 친절한 사람으로 자기를 그날은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자꾸 몹시 화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신경증 환자나 건강한 사람은 내가 오늘은 좀 화가 나네. 그렇지만 내가 화가 나는 마음과 일상 삶을 사는 마음이 자기 안에 같이 있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계선 환자는 자기상이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에 내가 화가 나는데 이거 화가 나야 자기는 화난 존재를 자기로 인식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이면 그날은 자기는 그냥 온통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하지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복합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상이 극단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되어 있고, 대상을 경험할 때 대상이 오늘은 엄청나게 좋은, 어느 날은 아주 나쁜 사람. 그 극단적인 자기상과 극단적인 대상상들이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구별이 했다. 너와 나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은 사이카틱한 거예요. 우선은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너와 나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신경증 레벨이에요. 그런데 너와 나는 대부분 구별되지만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오늘은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양극단을 오가요. 그런데 자기 마음도 오늘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 됐다가 다음 날은 아주 고약스러운 심통투성이인 자기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보세요. 하나는 그냥 자기하고 대상이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있는데, 이건 구별이 됐지만 대상이 쪼개져 있거나 자기가 쪼개져 있는 것을 경계선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열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같이 보죠. 그리고 신경적 내담자는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기상과 대상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자아 경계가 뚜렷하다. 이들은 정체성 혼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경적 내담자는 안정된 자아 정체성이 발달되어 있고 대상관계에 의해 자아 구조가 통합되고 탈개인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다. 그리고 초자아가 통합되어 있어서 전성기기적 전조와 이후에 좀 더 현실적인 부모 대상은 내조화가 통합되어 있다. 초자아는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가학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통합되어 있어서 자아 발달을 촉진하고 최소한 부분적으로 기능이 성공적이고 갈등이 없다. 마지막 문장은 초자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두 학파의 이론을 절충해서 너도 맞고 너도 맞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라니 클라인은 초자아는 가혹한 초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후 6개월만 돼도 아이는 초자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관련, 현실적인 부모상이 아니고 이때는 극도로 나쁜 대상이란 얘기예요. 이때 초자아는. 그래서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가학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멜라니 클라인의 초자아도 초자아로 쳐주고,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전성기기적 전조. 전성기기적 전조라는 얘기는 원래는 초자아가 아닌데 초자아의 전조를 초자아로 그냥 통합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얘기한 현실적인 부모를 내사 생기는 이 초자아, 이 두 가지 초자아가 잘 통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지? 말로만 통합되어 있지 사실은 가혹한 초자아는 초자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게 어떠면은 프로이디안적인 입장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통합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 양쪽 이론을 다 통합한 이론으로 서기 위해서 이게 약간은 폴리티컬한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해요.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텐데, 지금 남아있는 생각이나 여러분 나름대로 통찰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일단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실에서 상담실에서 경계선 내담자가 어제 상담자를 극도로 평가절하했다가 다음날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증후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내담자는 보통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어제 내가 이렇게 선생님을 되게 무시하고 비난을 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조금 좀 심하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에서 전혀 이질감을 전혀 못 느끼는 건지, 아니죠. 본인의 빨리 감정에 있는 정도면 그분은 신경증 레벨에 가까운 분이에요. 어제 제가 지나치게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통합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계선 환자는 어제 당신한테 내가 쏘아 붙였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오늘 잘해주시네요. 그런데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제는 선생님이 나쁜 짓 했잖아요. 화를 또 버럭 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분 셀프가 이 사람은 온통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날 그 부분 셀프는 그날로 끝나고 또 다른 셀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게 통합해서 어제 내가 한 건 지나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계선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상도 분열되어 있고 대상상도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게 그때는 그 당시에 가졌던 자기의 마음의 상태는 자기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대상이 나쁘게 보이면 저 사람은 나쁜 대상이니까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 친절한 마음은 다 어디 갔으라고 내가 그걸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전에 나한테 잘해준 것이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은 나쁜 대상, 근데 나쁜 대상, 원시적으로 나쁜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대상이니까 나도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돼 있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기분 나쁜 것과 기분 좋은 게 같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성찰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화나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발산해버리는 이게 이제 경계선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그래도 몇 년 같이 지냈는데 내가 지금 화난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성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 이분들은 10년을 같이 지냈어도 어느 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바로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죠. 아까 가식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뭐 애식고 예. 애식 나도 자기가 어제 했던 어떤 결례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뒤끝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또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관념이니까 극단적인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현실 대상은 이 교과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열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가식적으로라도 아주 미안한 척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양분하고 이 사람은 정신증이다, 이 사람은 경계선이다, 이게 구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실제 우리가 편의상 묶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시면은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한국 분들하고 대화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안내할 때 아무 정보를 안 줄 수는 없으니 서울에 가서는 굉장히 사교적으로 다 하시면 될 거고 경상도에 가서는 경상도 분들의 심리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시고 전라도에 가면 그분들은 또 성격이 달라요. 그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시민이 1000만 명이고 전라도 경상도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내가 일반화해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분류하는 것이 어떨 때는 도움이 되게 방편으로 전라도 분들은 이런 충청도 분들은 조금 느긋하신 분들이야. 그 일반적인 어떤 특징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개인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인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충청도 분 전체의 보통 충청도 분을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실제 만나는 충청도 분 중에 특정한 사람은 이분은 충청도 분인데 서울 사람보다도 더 빠르고 상냥한 사람도 얼마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개념, 상징, 표상 여기에서 벗어나서 실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이해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직접 임상에서 이분과 내가 참여적인 입장에서 이분을 관찰을 하더라도 참여적인 입장에서 나는 동떨어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 체험을 같이 하는 이런 말하자면 동일한 필드에 있는 거라면 저 사람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뉴런에 파이어 한다 하는 그거가 이제 보통 자극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뉴런 시스템이 이게 서로 간에 떨어져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다 떨어져. 요 사이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탁 전해져야 되는데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은 그냥 천천히 조금씩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갑자기 탁 터져 나가듯이. 동시에 이게 나오는 현상.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파이어란 말을. 그래서 무슨 자극에 대한 반응이 그냥 자극이 있을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지직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형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리고 상호인과적으로 이게 발생한다니. 그러니까 그래서 파이어란 고전적인 물리학이나 생물학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물리학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두 가지가 입자이냐 파동이냐 이 문제 가지고 했을 때 입자인데 파동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성질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그걸 논쟁해 왔는데, 아인슈타인은 입자다 그러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 파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이상하게 그 입자면은 한 지점에서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파동으로 여러 군데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상한 거죠. 파동이면서 입자다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물질의 본질이 뭐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서는 이제 그 스트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가장 근본적인 거는 스트링이다. 끈이론이라. 그러니까 예. 입자가 아니고 입자도 더 안에 들어가면 스트링으로 돼 있다. 그 끈 이론으로 나오는데, 그렇고 나니까 실제적으로는 존재한다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는 공간이 연속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리학자들은 공간은 연속이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적인 공간 이렇게 되면은 그 이것조차도 입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그 입자들 보면은 아주 깊게 들어가면은 한 단위로 딱딱딱딱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인간이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비트 단위가 아니냐, 말하자면 이제 그런 데까지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르겠다. 모르는 거죠. 너무 이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나 더 말이 안 되는 게 생명이라는 현상이라고 말해요. 생명 현상 자체는 도대체 우주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해결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력이 뭐냐, 그래비티 중력이 뭐냐, 또 하나는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근데 저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책을 찾아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학자들도 모르겠다.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이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에너지가 파동이냐 입자냐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에너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그 정신적인 작용도 보면은 그 에너지라든지 입자냐 파동이냐가 실질적으로 물리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에는 정신적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물리적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거의 전부 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정신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 영성도 그렇지만은 인간이 표현하고 있는 정신 영성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입자와 파동의 싸움과 같이 그냥 우리는 결국은 뭔가가 있다가 되거든, 재료가. 근데 그 재료가 우리는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것처럼 그 정신적인 작용을 파동으로 여긴다고 생각한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정신적 작용에도 입자와 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파동이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거든요. 없지만은 이게 에너지의 전달만 되는 게 파동이라면은, 근데 그 파동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했을 때에 뭐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거나 하면은 입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신적인 작용도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뇌과학 쪽에서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뉴런 간에 아까 말씀하신 파이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가 딱 된다 그러면 정신적 작용도 물질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그쪽에서는 정신의 작용이 뇌의 문제다라고까지 되어버리니까. 이걸 두 가지, 그게 유물론과 유식학이라고 할까, 이게 양쪽에서
유물론을 본다면 모든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 뇌에 의해서 정신작용, 뇌 활동이 어떤 정신 활동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일체 유심조라는 쪽에서 본 마음이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통합되어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인위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굳이 그걸 둘이 나눠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나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어떤 몸을 사용해서 정신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또 정신이 활동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컨셔스니스를 뭘로 볼 거냐에서 이 몸과의 유리를 지금 주장하는 어떤 영성적인 흐름이 많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주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도 유의법의 세계, 아무리 우주적인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결국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는 신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우주적인 마음 자체가 신성이라고 할 수 없다. 왜 조건에서 움직이니까. 그렇다면 우주적인 마음이 마음에 근저가 있어야 된다. 어디에선가 이 우주적인 마음이 나와야 되는, 그것이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드 헤드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 중에 가드 헤드라 말을 썼던 분이 있는데, 인성도 거기서 나와서 결국은 인성도 그 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드 헤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이 설명했다가 파문당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들이 20세기에 와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20세기, 21세기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합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의법의 세계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거가 어쩌면 양자장이나 아까 얘기한 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의법의 세계이고, 그 밑바닥의 근저에 이것이 가능하게 한 원인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신성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게 빅뱅이랑 똑같은 거죠. 빅뱅이 생겨났어. 빅뱅이 있어서 생겨났다고. 그럼 빅뱅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은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상호적인 인과율을 또 넘어서는 성령적 인과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어느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해요. 강 목사님, 제가 고민하는 것을 이해하시겠나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주 밖을 벗은. 이게 우주의 고민이에요. 예,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주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정신적이다, 영적이다고 말하는 것이 뭐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항상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막 그 예를 들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다 듣고 보면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인간의 개념이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지, 이걸 왜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교리적이고 뭐 법처럼 만들어 놓고는 반박을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영적인 것과 그 물질적인 것이 한 그라운드에 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뭐, 근데 그 그라운드를 사람들은 굳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것하고 또는 뭐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지 그걸 통합하려고 애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눠서 봤을 때 더 뭔가가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 자체도 그 무슨 경계선 환자도 아니고, 사람들이 절대선, 절대악 두 개 나눠가지고 딱 분리시켜 놓은 것 같이 해가지고 절대선에 대해서 선에서 뭐 하나라도 침해가 되면은 신성모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전인수격으로 막 변명하듯이 하나님을 막 변명하고 있어요. 절대선이라고. 근데 사실을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선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실제로 인간이 겪는 불행이라든가 그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겪었을 때 이거는 사람들이 말로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세력, 뭘 파괴적인 힘, 그걸 또 더 나가서는 악의 세력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해가지고 굳이 막 그걸 악이라고 나눠가지고 절대 악을 만들어 놓고 절대 선을 만들어 놓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통합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태가 이유, 아니냐. 극단적인 이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심리라든지 정신의 세계를 저는 그냥 어떤 이미지로 만드냐면은 투명한 그 레이어에다가 다 그림을 펴가지고 합쳐가지고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떨 때는 필터처럼 들어갔다가 뺐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뺐다가 파는 사람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갈아 끼우는 것 같아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아니면 왼쪽이 보는 오른쪽이 보는 눈 이거 막 나눠놨는데 실제로 뇌는 그걸 통합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 거를 통합해내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거부하면서 그 한쪽 눈을 감아버린다든지 필터링을 바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첩되는 레이어가 있는데 어떤 거는 레이어를 갖다 굳이 그냥 찌부러뜨려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나한테 필요 없다가 빼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전 다가오는데 그 정신의 세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막 필터를 갈아 끼운다든지 필름을 갈아 끼운다든지 이런 투명한 것들을 이제 그런 느낌 이미지로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할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각자가 고민할 부분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피조물이 하느님을 결국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수학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매스매틱스가 지금 자연과학자들이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이게 말하자면 신이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수학은 누가 만들어냈냐?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학이 인간의 마음을 풀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신비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수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학 자체를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AI를 인간이 만드는데 AI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설명은 어쨌든 하고 있지만은 한계가 실제로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